김종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에서 대체 가능으로 바뀐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야가 머리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보수, 진보, 여야 막 갈라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을 세 개로 돌려서 열강 사이에서 어떻게 돌핀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할 때입니다. 협치가 필요할 때죠. 자, 8월의 첫날 8월 1일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주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들의 뉴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블링블링. 자, 언니 뉴스의 큰언니 안녕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님. 우리가 만났을 때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말지에서 네, 만났 25살이었어요. 풋풋한. 저는 그때도 애 늙으니. 근데요, 얼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늙었어요?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늙었어요. 자, 최민희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닥치는 대로 맞짱을 뜨는 센 언니였었는데 여기 가서는 블링블링. 그거야. 아주 부드러운 언니. 봉도사님이 옆에 계시다 보니. 땡큐 크리스마스. 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언니계 독보적인 존재. 왜 근데 커피 혼자만 드세요? 아니, 그러게요. 저도 이럴 줄 몰랐네요. 예.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쩌다 언니가 돼버린 양지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고란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 한 번 나오고 바로 아웃된 거예요? 글쎄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요? 최민희 의원님 좀 까칠해갖고 안 나오나 같이? 나 울고 싶어. 자, 고란 기자 자리에 새로운 대열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이고은 뉴스톱 경향신문 기자다 육아 때문에 그만두셨다.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예. 속상해. 환영합니다. 예, 이고은 어서 오세요. 네, 이고은입니다. 예.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 이고은 기자님. 예, 이름처럼 얼굴도 정말 곱습니다. 예. 뉴스톱은 김준열? 김준일 김준일. 대표시죠?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수시 바뀌네, 거기도. 김준일. 팩트체크. 거기도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왔었어요. 예, 몇 번 출연하셨죠. 팩트체크 하는데 팩트가 잘 안 체크돼. 그래요. 제가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아웃 아니고 또 오신다고. 이제 교체. 예. 누가 열심히 잘하나. 하겠습니다. 예. 무한 경쟁. 네. 고은 기자님, 고란 기자님. 그렇게 두 분이. 고은 고란. 예. 그렇게 좋은데요? 외웠어요? 예. 사먹고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습관이 나와버렸네요, 갑자기. 자, 지난번 언니들의 뉴스였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특히 양언니. 아니, 왜 저는. 근데, 정말 이게. 저 고착화되는 거 싫어요. 왜 언니로. 우리가 양성평등 이러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 남성 중심 사고가 많잖아요. 정치권에 뭐 엄청나죠. 정치권처럼 여성이 꽃. 예. 거기 그냥 꽃이에요. 진보적인 척하면서 무척 보수적이고. 네. 그 고리탑탑한 그냥 그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남성들은 설마. 남성들은 늘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반성하고 또 긴장하고. 긴장하고도 또 그러고. 그게 남성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또 사고 치고. 그렇죠. 이고은 감옥 기자님. 가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치고 감옥 가고. 자, 사고 치고 감옥 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기사.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전자발찌가 되게 논란이었어요. 전자팔찌가 아니고 전자발찌. 성범죄자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채울 때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한쪽에선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왜 하냐. 그래서 이 부분은 19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면서요? 네. 예, 그렇죠. 사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전직 기자 출신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찾고 특수 강도강간으로 2013년까지 복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집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에 유리창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살고 있는 데서 흉기 2자루를 꺼내와서 새벽 4시 반까지 1시간을 헤맵니다.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여자 화장실로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기다렸다가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해서 이제 성행위를 시도를 했다가 다행히 정말로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바깥으로 무사히 빠져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빠져나오는 길에 마침 이제 지인이 오고 있어서 그 지인을 통해서 이 여성은 구조를 받았고 이 전자발찌 착용했던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을 흉기로 또 약간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요? 예, 남자친구를. 남자친구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전화로 남자친구를 부른 건가요? 아니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쪽이 같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천만다행으로 남자친구를 만났고 근데 다툼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 남자친구 흉기로 또 찔렀어요. 물론 이제 크게 다치지는 천만다행으로 않았는데 그러고 도주를 했다가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자기 집 들어가면서도 유리창 부수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도 남아 있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는 바로 됐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이게 그 성범죄와 주폭이 결합된 거죠. 결합된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흉기 2자를 집에서 꺼내 와서 1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정말 이미 격앙돼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근데 전자발찌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2010년부터 그때는 성범죄하고 살인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요즘에는 강도까지도 늘어나서 착용자 자체는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자발찌가 전자발찌를. 근데 이제 혹시 이것 때문에 전자발찌 무용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올까 봐 저는 걱정이긴 해요. 여전히 효과는 있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뉴스에 나오니까 관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시죠. 제가 살고 있었던 홍성교도소가 마약 사범, 향정신성, 마약 사범과 성범죄 집중 모여 있어서 교육교도소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범죄자들하고 늘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 스스로 입으로 그래요. 이건 정신질환이다. 맞죠, 사실. 정신질환이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 이제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유용론, 무용론 이런 거 따지기 힘들지만 화학적 거세에서 이 욕구를 없애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학적 거세 부분이 19대 국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구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법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그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세게 일었는데요.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지금 이 사건으로 나오면 gon란하고요. 전자발찌는 대부분의 그 성범죄자들에게 효과가 있는데 일부 전자발찌도 효과가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분리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범률 자체가 한 8분의 1 가량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전자발찌. 그리고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그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예 사건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내가 사고를 치면 바로 검거가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견제 효과가 있는 거죠. 조심하기도 되고 실제로 검거도 바로바로 되고요. 그럼 다만 이제 말씀드린 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전자발찌를 강하게 채우거나 아니면 뭐 과학기술도 발달했는데 그렇게 막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뭐 심장 박동수 같은 걸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너무 강하게 옥죄면요 또 반발 심리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치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저는 전자에 더 공감이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성범죄 예를 들어 한 8명 한 방에 혼고하고 있으면 교도소에서 한 2-3명이 성범죄자고 나머지가 이제 아닌 사람들이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얘기하다가 의원님 저거 진짜 저 친구들은 이 질환인 게 TV 보잖아요. 여성만 나오면 성폭행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징역을 7년, 12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자발찌를 옥죄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반발이 많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리듬, 바이오 방식과 전자발찌가 이게 결합돼서 융합이 되면 이제 그게 뭐 그 칩을
칩을 전자발찌에 치우면 그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게 변화가 느껴질 수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 식으로 9시부터 6시까지만 전자발찌 모니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방치되잖아요. 밤 9시부터 6시까지? 네. 원래 그 정해진 게 9시부터 6시까지가 모니터링 의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방치돼 있는 거고 이번 사건도 9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새벽 4시니까. 가장 위험한 시간에 관리 감독이 9시부터 허술한 6시라고 문제네요. 하는 게 낮에? 네. 에이, 낮에는 흥분 안 하죠, 걔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밤에 흥분하죠. 난 밤 9시부터 새벽 6시인 줄 알았어. 그럼 의미가 있죠. 이거는 당장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낮 9시부터 6시. 그런 거 이런 거는 직접 얘들과 교도소 생활을 해본 저 같은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게 모니터링도 사실은 인력도 태부적인 게 한 명이 20명 이상을 거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관찰관 한 분이.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바이오리듬 그 혼자 생각한 거에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건 예전부터 제가 그 과학기술하고 그 범죄하고 결합된 영역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다시 물어봐요. 예. 혼자 생각한 거에 어디 기사를 본 거예요? 기사를 본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그거 생각한 거 전날 생각했다고 천재다 이러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4차 나왔어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융합 시대예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ICT를 결합하는 융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이 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 리듬이 흥분할 때 조금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을 분석해서 아이 건강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는 기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전자발찌에 적용하면 좋겠죠. 그러네. 일본에서 핏방울 하나 갖고 암 13개의 암을 특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달되는데 이게 여기 차고 있으면 이 심장에 박동수가 올라가면 몸의 체온도 올라가거든. 체온만 0.1만 올라가도 삐삐삐 하고 이상 신호가 5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 조금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이제 낮에 그렇게 감독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법원에서 거주지 제한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돌아다니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터지고 났는데 조두순이 실검에 떴죠? 이고은 기자님? 네, 이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사람이 떠들썩했었죠. 예, 피해자의 이름의 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더 아픈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해자 이름으로 조두순 사건으로 재명명된 사건인데요. 이때 8세 여자 아이를 교회로 이제 유인해서 폭행을 행사하고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행사했던 그런 사건이고 또 당시 피해 아동이 복부에 장기가 밖으로 노출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연구 장애까지 이어지는 상태가 치료가 다 됐나 모르겠네. 아직도 완전히 지금 안 아직도 됐어요. 완치는 안 됐고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범인이었던 조두순이 곧 있으면 3년 후면 출소를 한다는 소식이 이 전자발찌 사건과 이제 같이 결합돼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화제가 3년 뒤요? 됐습니다. 12년형을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12년. 그렇죠. 그 성범죄가 7년, 12년이에요. 맥시멈 올라가도 한 15년 만나 이러니까. 그래서 3년 후면 이제 출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딸 가진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불안한 심정이고 그리고 그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하거나 이를 감시할 방법이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전자발찌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우용론도 다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발찌 업그레이드 진짜 필요한 시점이 오네. 그게 근데 이게 풀어줄 때가 문제인 게 제가 일전에 그 검사 한 분하고 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자발찌 이제 착용해서 보내는 걸 검찰이 담당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느낌으로 사고를 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도소 내에서 적성 검사 같은 거, 심리 검사 같은 것도 다 하고 복역 기간도 꺼냈고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서 채워서 내보냈는데 딱 반나절 만에 사고 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선 검사가 그 하소연을 했던 게 근데 그것도 그런데요. 저는 혹시 영화 소원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소원이요? 그게 설경구 주연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영이 사건을 모델로 해서 나온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인정돼서 이게 형이 감형되잖아요. 감형되죠. 그 장면에서 설경구가 아빠인데 아이의 아빠인데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게 없어요. 그 술 보통 그래갖고 사건 저지르고 난 다음에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FM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번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법원 양형규칙에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술 얘기는 아예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술로 음주감경은 적어도 성범죄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다른 폭행 사건은 그대로 음주감경 어느 정도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유행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 주폭이 있거든요. 주폭도 있고 옛날 변호사들은 서류에 술 뿌려서 낸다고 그랬었어요. 표현 자체가. 그래야 이제 그걸로 좀 봐줄 수 있는데 요즘엔 거의 안 통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가슴 아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나승준님, 왜 극악한 성범죄 전과자까지 인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인권을 파괴하는데. 이거는 변호사님이 우리 양언니가 답변해 주셔야 돼. 이희주님, 딸 키우는 엄마는 늘 불안하죠.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언니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변호사 전성시대 요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저도 심정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과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조두순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나영이 가족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영이 가명이잖아요. 그 나영이 가족은 그 마을에서 떠날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조두순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성폭행 그러니까 전자발찌 찬 자해 성폭행이 이렇게 재발되니까 자기들은 너무 두렵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 2009년 당시에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그 조두순이 수감됐던 교도소를 방문을 했었고요. 또 영구 격리시키겠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그런 약속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두렵다. 뭐 이런 그 인터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홍성에 있을 때 그 친구도 7년 받고 이제 나오는데 그 친구 일은 참 국가인권위원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국가인권위원회 편지 써. 이 교도관 이게 문제, 저 교도관은 저게 문제 계속 날마다 그게 일이에요. 그러다 이제 석방이 됐어. 만기가 돼갖고. 성범죄는 가석방이 없거든요. 성범죄 조폭. 그다음 그렇죠. 마약 이런 건 가석방이 없어요. 만기 채고 딱 나갔는데 나가니까 교도관들 막 좋아해요. 그랬더니 한 달 반쯤이지 들어왔어요. 전 출소한 줄 몰랐거든요.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친구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출소해갖고 티켓 다방 여성 차 안에 성폭행하고 한 달도 안 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 습관성이니까 술 한 잔 먹으면 무조건 사고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이제 조두순 사건도 집으로 돌아오는 걸 못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100%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범을 막을 거냐.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전자발찌도 그렇고 화학적 것에서 미국식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집도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럼요. 전자발찌 하나 채워놓으면 어디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다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특성에 맞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양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법무부 장관이 나영이에게 약속한 것이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게 실현 가능한가요? 거죠. 법적으로는 의무는 아니죠. 정치적 워딩이죠, 그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믿고 있었던 것 같죠, 가족들은. 그런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 좀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게 호언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이분 정치권에 왔나? 안 왔죠. 이러니까 안. 근데 최민희 의원님. 네. 재범 방지 방안을 아까 이제 무슨 그 바이오리듬하고 한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결국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술 먹으면 무조건 재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봉도사님께 한번 와서 가르침을 받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당해보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생생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답은 현장에 있다. 근데 그 19대 때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는 화학적 거세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그 입법화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안 됐고요. 반발이 밖에서 심했어요.
아까 나승준 씨의 경우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인권 하냐 그러는데 사실 법은 최후의 1인의 인권도 보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나올 때 심리검사,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심리검사 등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도관들은 다 알아. 얘 나가서 1년 안에 6개월 안에 교도관들이 예측하는 대로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주로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정치범을 대상으로 보호 관찰을 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것을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요게 지금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요.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은요, 봉도사님께 오셔서 반드시 현장 교육. 예, 현장 교육을 받고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성범죄를 전담하는 교도관들이 있거든요. 그 교도관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비공개로도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안에서 있는 얘기하면 리얼해요. TV 보면서 계속 강간하는 얘기만 해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나가서 그냥 사고 칠 친구들이야. 그럼 봉도사님은 그런 거를 다 들으면서도 이렇게 인성을 계속 유지하고 나오고 또 그러니까 지키고 어쩔 수가 정말 없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타고난 그 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 말인가 했어. 분위기 참 진지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자, 박 의원님, 요즘엔 남자아이도 불안한 사회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해요. 국회의원도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댓글. 서민아님, 저도 딸이 14살 그리고 뱃속에 딸이 자라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늦둥이가 또 딸이 자라고 있네.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정님, 조두순 사건 다시 재판하면 안 되나요? 5살 딸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불안한 사회네요.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언니들도 춤추게 합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네. 전현희 무슨 의원님 기사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 무슨 관련 기사가 있다면서요? 예, 전현희 의원이 지난번에 왜 민주당에 26명. 예, 26명 중에 한 명이 전현희 의원입니다. 예. 근데 전현희 의원이 그로부터 한 며칠 뒤에 그 사과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하. 근데 그 내용이 전현희 의원이 과거에 좀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하필 그날이 딸 졸업식이었대요. 외국에 있나요? 네. 딸 졸업식이었는데 딸이 꼭 좀 참석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엄마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잘못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향이 있었죠. 추경 투표할 때. 네. 26명 중에 26명 빠진 중에 한 명에서 죄송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아빠가 사고가 났었고 혼자 키우는데 딸이 졸업식이었다. 근데 그 예전에도 좀 정치인들의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해서 예. 그래서 특히 여성 의원들은 그 아이를 돌봐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정치인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당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양주열 언니, 전 경향신문 기자 이고은 뉴스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고은 기자님. 네. 아까 전현희 의원 얘기를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 기자였었는데. 기자 맞아요. 그러니까, 말지 기자. 저와 함께. 네, 제가 1호 기자, 3호 기자. 선배시네요. 예.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중지했거든요. 네. 전현희 의원님을 모든 분이 다 알 것 같잖아요. 모든 의원분들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기자님은 도대체 여기를 왜 나왔는지 본인 소개와 함께 겹쳐서 전현희 의원님 얘기를 마저 좀 풀어주시죠. 그리고 저희 카메라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옆통수만 보여주세요. 네, 이고은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그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관계로 이른바 이제 독방 육아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낸 지 1년 됐고요. 그래서 명함이 사라진 지 1년 돼서 이제 아까 양 변호사님께 명함도 못 드렸었는데, 그 독방 육아로 좀 고통을 받고 경력 단절녀가 돼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저의 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고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한 뭐 책도 하나 쓰고요. 그리고 이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은 안 팔렸죠? 2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1세를 1000부, 2세를 500부? 그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이분들과 같이 얼마 전에 그 비영리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정치하는 단체, 엄마? 네,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정엄수를 만든 거예요, 정엄수? 저희가 약자는 엄마 정치로 쓰는데요. 지금 저기 장하나 전 의원도 같이 저희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이지?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내규에는 정치 활동을 뭐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경향신문 기자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뭐 위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정치부 출입했었죠. 봉도사님 계실 때, 국회 계실 때 저도 당시 한나라당에 출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존재감이 없으셨구나.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봉도사님께서 기억 못 하셔서 굉장히 서운하네요. 예. 그러면 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모든 사람 또 다 저를 기억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힘드시겠네요. 우리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네. 전현희 의원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기 문재인 26명. 정부가 그 11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올려놨는데 계속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게 처리가 됐었죠. 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6명 정도 불참을 했는데 그때 전현희 의원이 껴 있었어요. 예, 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조금 뭐 의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가 그때 누가 불참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가 또 이분들을 이제 찾아 나섰죠. 그중에서 전현희 의원이 또 있었는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정으로 불참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 설명이 있었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 이 기사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라는 거였어요. 댓글을 봤더니 첫 댓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인정. 이게 첫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의 이 불참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거에는 여성의 이제 일과 가정의 가정사에 대한 양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도 일보다는 가정의 일을 충실히 더 중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 사람들이 프로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데요. 일과 삶의 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맞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특히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본인의 생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장하나? 장하나 의원이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표결하러 나와가지고 중앙일보 이면 탑에 나왔었잖아요. 전 장하나 의원님이 제주 출신이잖아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싸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게 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제가 지역구로 있던 노원 갑으로 오겠다고 20대 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로 30분 동안 설명을 했죠. 그래서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에 딱 들어가면 여성 의원들에게 선배가 물어봐요. 가정을 버릴 수 있겠니?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술자석에서 저는 술자석을 잘 안 갔는데 술자석에 우연히 갔는데 가정을 버리자. 가정을 버리고 국가에 멸사봉공하자 이런 분위기가 쫙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조금 불행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늘 이렇게 불안하죠. 대신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쯤 되면 자기가 자기 생활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 국회의원조차도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면 일반 보통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 일과 가정을 같이 병행하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의외로요. 이제 여기 이공 기자님도 예. 계시지만 애는 몇이세요, 근데?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네, 아유, 또 낳으셔야지. 아니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의외로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성분들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보장을 안 해줘요. 저희 변호사들도요. 여성 변호사들 같은 경우 정말로 회사에서 그런 거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잘 챙겨주는데 어디 가가지고 육아휴직 못 받았다 그러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도 가면 전문직일수록 그런 부분이 더 보장이 안 되는 게 많대요. 우상호 의원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미방이 같이 할 때 그분이 간사셨거든요. 예. 근데 지역구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구를 이렇게 잘 하래요. 그래서 예. 제가 저는 주말에는 엄마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아하. 또 남편하고 대화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랬더니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으면 정치 못 하세요. 저한테 우상호 의원이. 그걸 직장인들한테 얘기해봐요. 선배 직장인, 선배 여성이 그렇게 알콩달콩 살려면 직장 생활 못해요. 그럼 얼마나 절망감이겠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절망감이었어요. 근데 예. 실제로 지역구를 해보니까 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지옥구. 그 장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본인 임신하고 있었을 때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 주변에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 입성을 했는데 또 청년 대표 목도 청년 있었거든요. 비례였었죠. 근데 이제 뽑아놨더니 뭐 애 낳고 출산휴가 3개월 가더라, 일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좀 두려웠다는 거죠. 그 스스로 이제 본인의 그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거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후회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2010년 이탈리아 정치인 리치아 론즐리라는 분이 그 아이를 출산하고 유럽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와서 6년간 같이 그 등원을 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 호주 연방의회에서도 또 한 여성 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그 사진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그 연설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일과 그 육아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건 것을 인식이에요. 인식을 그렇죠. 바꿔요. 인식의 객관적 문제죠. 환경 갖고 따지면 안 돼. 인식. 특히 근데- 남성들의 인식. 반성하세요, 양원님. 아니 여기 인식도 전 남자. 인식이고요. 그런 거 있어. 예전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예전에는요 다 워킹맘이었습니다. 우리 농경사회였죠. 맞아. 다 농사 지었을 네. 때 다 아이랑 같이 있었고 그때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언니. 예. 어느 날 언니. 갑자기 임신하고 애 낳으면 직장 그만두고 이런 분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생겼어요.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언니 농경 시대에 우리 엄마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요, 그거는 정말 눈물 없이는 아니 못 제가 들어요. 그거를 힘들지 아재예요, 않다는 아재. 얘기가 저 아니라요. 아재다. 아니 갑자기 저- 언니에서 아재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같이 컸어요.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핵가족화 된 이후에 공동 육아 시스템은 붕괴된 상태에서 각각의 엄마들에게만 그 짐이 끝까지 떠맡겼다는 얘기 걸 들어봤어요, 강조하려는 그렇죠. 거죠. 그 문제는 굉장히 주거 문제와 역시. 공동체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예. 핵심은 이거예요. 낳기만 하라. 국가가 알아서 키워준다. 그렇죠. 그 그게 얘기, 문- 그 얘기 드리고 싶은 여기서 거예요. 깨알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요,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테니 엄마 아빠는 뼈 빠지게 회사 가서 일하세요라는 그 모드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부모가 그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같이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편리할 네, 수 그럴 수 있는. 있도록 노동 환경이 조금 조정이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문이네. 생각합니다. 예, 노동 시간을 아니, 6시간으로. 예. 내가 반문? 예. 그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테니까 그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나라 그랬더니 그거 자칫 잘못해서 하면 니네는 알아서 우리가 키울 테니까 뼈 빠지게 일만 해라 이렇게 들릴 그래서 수도 있다는 제가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장하나 의원 있잖아요. 임신했을 때 저희 정말 기뻐했고요. 장하나 의원한테 최대한 배려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장하나 의원이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진짜 다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본 건 처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공 기자님, 네. 다음 기사. 30대 엄마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껴안고 투신한 사건. 아우 너무 아픈데 네, 너무 좀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샵 1035.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영우님,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지금이 방학 기간인데 일하는 엄마는 방학이 지옥 같아요. 유유. 맞아요. 9881님, 미니건님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듯한 느낌이 봉도사님 방송 마치고 미니님 몸보신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매진님, 첫째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기 키웠고요. 둘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 시골에 맡겼고요. 그러다가 늦게 셋째를 낳았는데 그때는 결국 회사 그만두고 아기 키웠어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장인 문화 정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매진님, 애셋 나서 진짜 레알 애국자인데 가슴이 아픈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요, 저기 둘째를 제 40에 낳았잖아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저도 한수 알았네. 전 41에 낳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40에 낳았는데 그 애를 제가 젖을 5년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민원연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어떤 땐 화장실에서 유축기로 젖을 짰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지금도 울라 그랬어, 금방. 네. 갑자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업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언론학교 강의 때. 왜냐면 애가 너무 우니까. 근데 강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강의가 꼭 제가 해야 되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돌아보면 지금 글 주신 엄마 그 마음을요.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흑인 여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2살짜리인가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서 대학에서 늦게 대학을 간 거죠. 미국에서. 시험을 보는데 애가 밖에서 놀자고 계속 징징거리잖아요. 그거를 교수님이 업고 안고 놀아주던 장면이 사진이 나온 적이 있거든. 그 시험 봐라. 내가 애하고 놀아줄게. 그리고 이게 노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자, 5개월 된 아이 사건. 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8층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투신을 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아들과 엄마 모두 중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목숨은 아직 괜찮은 상태고요. 근데 그 원인이 산후우울증이었다. 이렇게 지목돼서 또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산후우울증이요. 제가 첫 애 낳고 3일 동안 울고만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냥 애를 봐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요. 그리고 나도 불안전한데 애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내 인생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애 인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막 걱정, 불안 이런 게 겹치면서. 예, 그런 게 막 겹치고 막 우울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눈물이 줄줄 나더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른 분들은 얘는 참 별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별나다고 3일 동안 운다고 그렇게 울면 애한테 안 좋다고 그래서 억지로 웃으래요. 근데 억지로 웃다 보면 막 엉엉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산후우울증이 심한데 걔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호르몬 분비 자체가 달라지면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를 낳고 이제 좀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갇힌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막 나 혼자만 이렇게 외톨이 아니 같고. 애를 키울 때 진짜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 철문을 탁 닫으면 덜커도 하면서 갇힌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혼자서 이렇게 아이 둘과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애를 안고 밖에 그 놀이터나 이런 데를 막 배회하면서 어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른 사람을 붙들고 보통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른을 만나면 몇 개월이에요라고 말문이 트이면 이제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과거에는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 신체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경험해본 바 그리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요즘 아까 계속 얘기해왔지만 독박육아 문제가 좀 심각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독박육아. 독박을 쓴다는 거죠. 육아를 혼자서만 독박을 한다라는 건데. 독박육아 이상한 용어를 자주. 네, 저도 독박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는 단어인데요. 이게 왜 남편분한테 대한 그 레이저를 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이제 또 저보다는 월급이 많으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야 가정 경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정도 진짜 독박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남편이 만든 이 독박육아의 구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 산후우울증
인데요. 이게 뭐 출산 3개월 이내에 한 90% 이상의 이제 여성들 산모가 우울과 적당한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누구나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출산하는 산모가 한 40만 명 정도라고 치면 일반적인 산후 우울증의 유병률은 5에서 7%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2만 8천 명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최대치로 잡았을 때 유병률은 또 뭐예요? 그 발발한 질환이 발생하는 청취자도 스치서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빨리 얘기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병원에 실제로 가서 나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는 지난해 298명밖에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1%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은 기자님, 사실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것도 사실 어렵죠. 많은 분들이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방치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와 이런 거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요즘 좀 낮은 게 산후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혼자 이제 독박 육아 네. 할 때 이제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정봉재 정치쇼 들으면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격하게 여성분들과 공감하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정치적 이야기로. 네. 할 말이 없어요.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 저도 애 첫애에 있었을 딱 그 시점에 사법시험 준비하느라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자정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두 번 정도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심하게 앓더라고요. 정말 그때 네.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은 빚지고 살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정봉재 정치쇼 언니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5354님 저출산 걱정 말만 하지 말고 여성대우 잘합시다. 잘합시다. 자, 세 번씩 외치세요.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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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소희님. 9110님 잘 듣고 있어요. 언제 여성을 위한 세상이 올까요? 버스에서 손님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머, 자, 여성에게, 버스 운전사 여성에게 아저씨. 잘합시다.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에서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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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희님, 아이 낳고 정말 힘들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 또 100일 돼야지 아이들이 낮과 밤이 바뀌는 시점 아니에요. 네, 네. 잘 알고 자, 계시네요. 김정민님, 애 안 낳아본 사람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산후 우울증입니다. 거의 모든 산모들이 다 겪는다고 하네요. 이럴 땐 남편의 관심이 제일 큰 약이고요. 저도 우울증 왔을 때 신랑이 퇴근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집안일하고 아들 둘 낳았지만 우울증 잘 극복했어요. 남편들의 관심이 제일 좋은 약이네요. 근데 우리 이제 이고은 기자님처럼 남편이 이제 해외 출장이 잦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고시 본다고 같이 못 있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들이 조금 배려를 해서 그 시집 식구들도 있고 네. 시댁 식구들도 그리고 친정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공동체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5개월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떨어졌을 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의 엄마들과 생활을 했거든요. 그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라는 책을 쓴 이후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 아이가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그 고통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고은주님 격하게 진짜 공감하는 그 댓글 올랐어요. 남편이 아기 목욕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쉬는 날에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게임하고 누워있으면 정말 부들부들. 아, 이분은 어떻게. 남편이 좀 문제다. 그게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애야, 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를 몇 아니죠. 잘 키워. 없는데 이제. 어머, 강 큰 남자예요. 이건 진짜 저는 그래도 아니 쉬는 아이들 날에 둘 이렇게 안 있으면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부인분들이 우리 집에 애가 셋이에요. 셋이다. 큰 애기 하나, 예. 그 작은 애기 둘. 여기 진짜 큰 애기가 근데 너무 애기가 하시네. 어렸을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한 진짜 학교라도 가고 그럴 때 그때 게임 다시 시작하세요. 학교 가면 게임하면 안 되지. 애들이 보고 게임만 배우면 어떡하려고요. 학교 간 뒤에 게임을 학교 간 뒤에 이 게임하면서 게임하면 안 돼요. 인생이 잠깐 들렸다 오는 게임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게임 안 해도 이게 인생. 갑자기 철학적인 말씀을. 어머,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왜 게임을 하고 있어? 갑자기 봉도사님. 소풍 가서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봉도사 어록. 예. 인생은 인생이 게임이다. 인생이 게임인 거예요. 자, 독박 산후 우울증도 독박 육아 해결책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변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의료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들을 이렇게 가정으로 찾아가서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뭐 감정 상태는 어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시스템이 하거든요.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좀 미비한 상태인 거고요. 남편들이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이제 이런 판국인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아빠. 그렇죠. 게임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후 우울감이 막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데 주변에서는 별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죠. 공고한 이제 모성에 대한 신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그 압박감과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 스스로 사회랑 고립돼서 가고 있다는 데는 굉장히 공포감이 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야 하고 또 만약에 남편이 늦게 오더라도 내가 좀 나가서 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할 만한 어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그럴 만한 공간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른 사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패밀리 센터라고 해서 이런 육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이제 노인정 같은 거죠. 엄마들의 노인정 같은 그런 공간. 엄마죠. 예,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기관을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 관심을 못 쏟았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봉도사님,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된 것도 사실 그런 소명 의식이 컸잖아요. 언제 정치인을 했었나요, 제가? 했었구나. 저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간과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동떨어져서 정치적인 저 멀리에 있는 제도 같았고 민주주의라는 게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운동을 하고 사고하고 그랬던 게 저는 요새 되게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연성화시켜서 우리 삶의 문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정치쇼가 있어 참 다행이에요. 정치쇼가? 전국에 정치쇼가 또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전 정치 정치쇼. 모르는 분들이 관심 없던 분들이 느닷없이 듣다가 진행자는 개그맨인가? 엄격교리에 빠지는 마성의 중독성. 맞아요. 기승전 봉도사법. 한쪽은 산업 발전한다고 경제만 살리는데 너무 매진하고 한쪽은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그다음에 가정은 다 피폐화 됐고 그래서 우리 기자님 하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모임들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워라벨 중요합니다. 정치 엄마스. 특히 정치가 모성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 국회의원의 반이 여성이어야 돼요. 아니 제가 타이틀 줘줄게요. 정맘스. 정맘스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정맘스 한번 제가 왜냐하면 그 센 언니스 이런 스가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죠. 네. 미곤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조가 미곤스예요. 미곤스. 그거 다 닦고 정봉주와 밀어 걸렸던 미곤스. 자, 양언니 얼른 가세요. 빨리. 공부 얘기할 것 같아서 좀 빠지려고요. 빨리 가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미워 죽겠어. 바이바이.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최민희 의원님. 따님이 고2인데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하는 문제로 엄마들은 불안하다. 뭔 얘기예요? 우리 딸은 해당이 안 돼요. 고2이기 때문에. 중3부터인가 이제? 바뀌면 이번 중3 때부터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수능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그렇죠. 3% 5% 7%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게 거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거예요. 수미안가 이렇게 바뀌는 그렇죠. 건가요?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 추진하는 당국의 취지는 뭐예요? 취지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요. 이렇게 지식교육에만 치중하게 하는 이런 상대평가 방식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90점 이상 맞으면 그건 1등급 줄만하다. 그래서 기초 지식만 외우고 나머지는 좀 다양한 사고를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당장 이렇게 했을 때 변별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그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평가 방식에
교사나 평가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예. 네, 또 하게 현행 그 상대평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무조건 줄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그거를 없애자고 한 게 이제 그렇죠. 그걸 없애기 위한 게 절대평가인데 이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좀 수능만의 변별력은 좀 떨어지고 그 이외에 수시나 수시나 학생부 전형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른 전형들이 이제 변별력을 갖게끔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런 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좀 입시를 좀 단순화하자라고 하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인데 지금 학생부 전형 수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찾아가면 수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럼 그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사교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갖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엄마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우려는 그냥 걱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때 공포를 줘요, 엄마들에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교육평가가 바뀌어야 되고 예.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예. 그쪽으로 키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교육당국이 아셔야 될 건 이게 예. 바뀌면 학부모들은 공포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언니 뉴스 함께 하신 최민희 그다음에 이건 뉴스톱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세요. 봉도사님 끝났어요? 예. 재밌었어요. 예, 끝났어요. 얼른 인사하세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너무 여성 위주 방송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언니 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소소. 공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 품격. 자, 클래스가 다른 분들이 나오셨죠.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보세 품격 두 분. 정두원 형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아우정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정태근입니다. 자, 이번 주 대통령이 휴가 떠났죠? 두 분 네. 휴가는 언제 가시나? 우리는 매일 휴가입니다. 지금 정치 방학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침에 무슨 회의를 하고 오신다고요? 무슨 회의를 하고 오세요? 저 직장에서 조금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아, 직장 다니세요, 지금? 예. 회의를 하고 오신다라고. 지금 정당 활동을 안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할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실님 자석 같은 정봉재 정치쇼 너무너무 좋아요. 36살 여성 팬입니다. 1부 2부로 저희가 언니 뉴스를 했거든요. 2348님 정도원 의원님 오늘 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영화배우 같아요. 2111님 정태근 의원님 오늘도 시원한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기사 사건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도원 의원님 어쨌든 기사회 시행할까요? 지난번에 국민의당 국민의당 사건도 이제 국민들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 가짜 총알을 만들었는데 또 가짜 총을 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총을 만든 사람만 지금 단죄를 하고 가짜 총을 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봉주 우리 봉도사께서도 좀 무슨 허위사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선거 때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서 책임에서 아직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근데 지도부는 다 빠졌잖아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도부들은 그걸 잔뜩 그 총알을 쐈잖아요. 예. 가짜 총이지만은. 근데 그 가짜 총 쏜 거는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미애 의원한테 칼을 겨눴어요. 뭐라고 겨눴죠? 윗선 조직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반성을 하면서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되시죠? 본 얘기. 국민의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물론 추미애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임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제보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사설의 대부분의 신문들의 얘기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 입장 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본인이 12일 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선거가 벌어졌을 때에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의혹 그 자체로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이제 처벌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도 병역비리 문제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종 씨의 취업비리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은 다르지만 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선거에 굉장히 일상화돼서 왔었어요.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당이 앞으로 당연히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냉철하게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혹하게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권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전체의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해서 직접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양심선언을 하든지 이렇게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갖고 전문으로 해갖고 정보를 해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본인이 해라.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그 굉장히 미숙한 거죠. 알겠습니다. 28일서부터 28일, 29일 우리 사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ICBM 어떻게 됩니까? 보수와 진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하고 뭐 이거는 뭐 대책이 다를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들은 저부터 불안하니까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제 집에 갔더니 이제 좀 일찍 들어갔죠. 그 새벽 5시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진짜 전쟁 나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저도 창피하고 비참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맨날 할 수 있는 거는 엄포 놓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저는 우리가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고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야 간에 그리고 그 가치와 관계없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가장 지금 현재 나온 문제가 지금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군사력이 비대칭이니까 소위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술핵 배치 문제 또 뭐 사드모 추가 배치, 뭐 미사일 더 배치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그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만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여야 간에 사실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크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조사는 필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조용히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든 미국하고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문제인지. 더더군다나 오늘 어저께 이제 뉴스에 대부분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이제 펜스 부통령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올려놓은 모든 옵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그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치권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예.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나오면 우왕좌왕하고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뭐 베를린 구상이 뭐 틀렸네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고 여야정 긴급 미팅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 과제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제가 이분 뭐 전문가들하고 무슨 저녁에 미팅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빨리 이 여야 보수 진보 이걸 뛰어넘어서 여야정 미팅을 빨리 해라.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라인을 다시 개설을 해라.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또 뭐 정무도 그렇고. 비공식 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과 지금 한 라인이. 한 라인은 지금 거의 끊어진 상태죠. 지금 북한에다가 대화를 제의했는데 전혀 지금 불통이잖아요. 북한 대화 제의할 때 지금 전화하면 전화는 가는데 뭐 26개인가 23개인가 휴전선에 있대요 전화기가. 근데 전화 안 받는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안할 때도 군사회담 제안할 때도 확성기로 막 크게 불러주면 그거 받아 적어갖고 국제다 보고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게 자기들은 미국을 상대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도가 분명하니까 우리를 대한민국 이제 비켜라? 제껴놓으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의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라. 남한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면 그러면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일정 정도 체제 인정을 하는 그렇죠. 쪽으로. 그 문제에도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 우리 미국하고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찾아나가야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일을 푸는 핵심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가 될지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의논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면 독일 사회는 그러니까 이 통독전에 이제 서독 사회는 이게 뭐 기민당 정부에서 3인당 정부, 3인당 정부에서 기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본적으로 통독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크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일관되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4번인가가 뒤바뀐 다음에 결국 통독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다 바뀌잖아요. 정책도 바뀌고 이전 정부의 성과가 무너지고.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의 정부에서 외교 정책이나 남북 정책들을 해나갈 때 사전적으로 국내적 동의 과정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2145님 북한 문제 사드 문제 각종 나라의 큰 문제 여야의 갈등까지 국민들 혼란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9110님 SBS 정치쇼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정태원 의원님 정치권에 지금 정태원 의원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양측에 한마디씩.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가 대통령께서 휴가를 떠나셨어요. 저는 휴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맨날 관저에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가 끝나면 통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휴가 중에는 통화를 못 하는 건지 이게 또 뭔가 한미 간에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불안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좀 연기해서 뭐 6박 7일이든 그건 반드시 하더라도 좀 연기해서 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긴급한 상황을 부지런하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야당이 또 한마디. 야당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뭐 기껏해야 뭐 대변인 성명 내고 뭐 그런 많은 건데 지금 야당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휴가 떠나기 전에 대통령 재계 그 총수들 만나고 호프 미팅 어떻게 보셨어요? 또 경제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재미없게 봤습니다, 솔직히요. 뭐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뭐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이제 대기업들과의 만남인데 이제 오뚜기라는 기업이 중견기업이죠. 예. 오늘 모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착하게 사는 기업의 대표 사례로 얘기를 오뚜기를 거론했던 자리를 모셨던 모양인데 물론 오뚜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기업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의 무슨 모욕 주는 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뚜기라는 기업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적폐가 저는 소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하고 소위 지배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김상조 위원장께서 초대 경제개혁연대라는 데에 초대 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경제개혁연대에서 이번 미팅과 관련해 가지고 오뚜기 라면이 1년에 이제 매출이 대략 이제 한 5,900억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890억 정도, 한 98%를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오뚜기 라면이 이제 거의 최대 주주가 지금 함영준 회장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뚜기가 주로 거래가 그 오뚜기 라면이 오뚜기 제휴, 오뚜기 물류 서비스, 산미식품, 오뚜기 SSF, 오뚜기 냉동식품 여기와 내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뚜기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오뚜기 물류 서비스도 내부 거래가 72%, 오뚜기 SF도 63%, 산미식품도 97%, RDS도 86%. 그래서 내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기업 같으면 예를 들면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었으면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조사받고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는 왜 나쁘다고 그러냐면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실제로 그 시장에 들어올 중소기업들의 일감은 아예 없는 거예요. 문을 딱 막아버리는 시장 자체를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지배구조 자체도 오뚜기에서 오뚜기 라면, 또 오뚜기 물류, 또 오뚜기로 순환 출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날 함영준 회장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본인들도 본인들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에 이렇게 파도 미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이제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임금격차로 따지면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 그 정규직 근로자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그다음에 1차 하청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2차 하청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그래서 3차까지 내려가면은 3차 하청업체에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대기업 비정규직이 몇 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활용했던 게 일감 몰아주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 가지고 또 지배구조를
넘기는 데서 활용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한다는데 공기업 비정규직도 굉장히 귀족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귀족까지는 아니겠죠. 노동노동을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지만. 많은 임금격차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정동원 의원님, 그런데 이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이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정권 출범하고 그다음 정권 와중에도 만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나요?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그날 전체 이 재계 총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왔더라고.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이나 곤색 바지. 그 유니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권위적인 걸 못 탈피하고 있는데 그날 대화도 사실 다 덕담만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대통령 앞에서 정세 문제 있다.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 하는 거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못하죠? 우리나라 문화가 왜냐하면 다 밑보일까 봐? 대기업마다 흠이 많거든요. 아까도 정태근 의원 얘기하셨지만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말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전체 대기업을 자기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흠이 많으니까 그냥 권력 앞에서 조아리고 이제 덕담만 나누는 거죠. 다만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그냥 격식 차리고 방에 앉아서 이제 덕담 나누는데 이제는 그냥 뭐 좀 노타이 차림으로 뭐 밖에서 좀 가볍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 정치, 감성 정치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그거를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그렇게 이제 이 자산 규모별로 해가지고 이제 홀수짝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기업들, 뭐 전통 대기업들. 분야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무슨 뭐 카카오가 됐든 뭐 NHL이 됐든 그래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뭘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당신들이 고쳐야 될 건 이런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규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오가가면 그런 것들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반영할 건 반영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집권했으니까 총수들 한번 불러서 투자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에 깊이 못 들어갔다. 뭐 우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성과적인 미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미팅을 또 계속 할 거거든요. 기업들하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분야별로 과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미팅을 만들어내면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될 거라고 보여요. 아니면 잘 조사해고 지금 지적했듯이 이거 일감 몰아주기 좀 심각한 회사들 몇몇 회사 있는데 야단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또 20개 불러갖고 10개 불러서 일감 몰아주기 우리 사회 좀 문제인데 속으로 이제 자기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준비한 안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좀 듣고. 그럼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조지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순환적으로 풀려가는 거죠. 그것도 대통령하고 직접 하는 것보다 각 분야별로 장관들하고 하다가 또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장관들이 너무나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무총리가 자기가 그냥 그 책임 총리 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요즘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잖아요. 요즘 국무총리가 잘 안 보인다. 원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런 겁니다.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지. 의전 총리죠. 구조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잘하게 되면은 청와대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또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냥 뭐 의전 총리 하는 거죠. 아까 했던 ICBM 북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또 쏠까요? 쏜다고 봐야죠. 지금 어떻든 뭐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이제 더 가는 방법으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과 저희가 긴밀히 대화하는 것, 미국의 의중들을 파악하는 건데 사실 미국도 지금 별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미국도 건데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긴.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의지와 중국의 협력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래야 사실은 중국 경제에 3분의 1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실질적인 압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예. 거기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미국이 내놓는 생각하는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국방부에서 전략 자산을 이제 국내에 배치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전술핵 배치까지 나갈 겁니다. 예. 그래야지 일단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짐 체인지니 뭐 이제 정권 교체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